네, 안녕하세요. 예, 디오시네마 네 번째 시리즈 송강도 작가님 작품 잘 보셨죠? 아마 그 오늘 상영작들 보시고 이 아티스트 토크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어제 보시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은요. 예, 어, 저희 국내 작가 그 권병준 작가부터 시작해서 저희 디어시네마 시리즈에서 영화와 또 전시 쪽을 아우르는 그런 그 작업을 하시는 작품 작가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상영과 토크가 이렇게 같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의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토크와 함께하는 디어시네마의 마지막 작가이신 것 같아요. 송강주 작가님이. 송강주 작가님을 짧게 소개해드리고 작가님이 오늘 상영작 중심으로 해서 작업의 제작 배경 또 작업 과정에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송강주 작가님은 사실은 미술을 전공하신 거가 맞죠? 아닌가요? 네, 네덜란드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무슨 그 학력 뭐 이렇게 그 줄줄이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네덜란드 라이크스 아카데미 참여 작가 출신이시고 또 사실 이제 영화 단속 병행이죠. 로 저희 영화 쪽에서는 많이 이제 알려지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죠.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유수 해외의 그런 좋은 영화제에서 많이 소개됐었고 또 저희는 요번에 상영은 하지 않았지만은 장편 영화 이쪽 캐릭터도 작업 만드셨고요. 또 그 외에 이렇게 요번에 상영작을 보시면은 이제 그 미국의 체류 중에 그 작업하신 이런 그 풍경 시리즈를 비롯해서 또 비교적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배우 이름을 저는 네 나온 리서치를 포함해서 이 작품 활동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은 전시 작업에 굉장히 매진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많은 그 다양한 어떤 사진 그러니까 재료들을 가지고 작업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어, 개별적으로 작품을 봤을 때하고는 굉장히 저는 또 다른 느낌을 받게도 되는데 이렇게 꾸준히 그 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탐구하고 계시는 어떤 일관된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 송강수 작가님이 오늘 작품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소개는 조금 어설픈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비디오 작업을 하는 송광주라고 하고요. 오늘 정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국립현대미술관 우리 김은희 선생님 비롯해서 필름 앤 비디오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가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의 제가 이 작업들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한 10년 동안의 작업을 약 10년 동안의 작업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참 흔치 않은 기회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시설에서 저도 한번 다시 전체를 좀 보게 되니까 굉장히 일단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슬라이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전체 작업을 한꺼번에 보게 돼서 진짜 감회가 남다른데 제가 느꼈던 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7년까지 7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보니까 16mm 필름도 보이고 아까 단소평 말씀하셨지만 단소평은 35mm도 있었고 여기에 DB 화질도 보였었고요. 좀 이렇게 좀 자글자글하는 그런 DB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4K까지 해서 HD까지. 제가 참 2003년부터 작업하면서 영화 매체의 어떤 그 존재와 시간을 제가 탐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10년 동안의 작업인데 총 상영 시간이 2시간도 채 안 된다는 걸 보면서 이게 또 그걸 보면서 이 시간 속에서 제가 그때는 저렇게 살았구나, 저런 모습으로 저런 리듬으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장르도 다르고 그렇게 계속 변형되어 가는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전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것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발표에서는 저의 영화들이 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저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공감을 얻고자 합니다. 13C. 네. 저는 잠깐 제 어릴 때 얘기를 드리면은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익히면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렇게 신나고 즐겁지 아니할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굉장히 자기주도적이었고 배우는 게 너무나 좋아서 그 어린 나이에 밤을 새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영어 공부를 누가 저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라디오에서 하는 영어 공부를 그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교재를 사서 막 그거를 하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배우는 게 즐거웠던 아이였는데 근데 자라면서 어느 순간 그런 순수한 배움의 즐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참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큐를 맞췄는데 네. 13C. 지금 이 제 첫 영화 제3언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 학습 과정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13명의 아이들이 막다른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배움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이상의 오감도의 내용처럼 그 아이들은 하나같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죠. D, E, A, D, E, N, D, A, L, L, E, Y, I, S, S, U, I. 저는 그 압박감의 계기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전쟁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시간 세계가 죽음과 멸망이 전제되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각인시키면서 우리의 일상을 압도하는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것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전후 복구에 한평생을 바쳐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집단적인 역사의 산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까마귀 떼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아픈 역사를 상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이었죠. 우리는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했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비전이 곧 개인의 비전이 되어야 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친 듯이 경쟁하면서 항상 현재를 유예하는 삶을 살아야 했죠. 그래서 실체가 불분명한 밝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직선적으로 연결된 경로를 관성처럼 달려가면서 모든 것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에 따라 결정할 정도로 우리는 시간을 내면화하게 되고 그렇게 타율적이고 체제 순응적인 인간이 되어가면서 저는 제가 가졌던 공포의 근원이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기억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과거와 상상의 투사물에 불과한 미래 모두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고 우리를 존재하는 현재라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시기가 제가 시간 예술로서의 영화를 시작하게 된 시기와 맞물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신감으로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만 학교를 조금 살짝 잘못 들어간 바람에 제가 실험 영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두 가지 아방가르드 영화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는데, 하나는 기존 영화 문법을 해체해서 내러티브를 정치적으로 실험하는 초기 고다르식의 그런 아방가르드였고, 두 번째는 영화를 시각 예술의 한 장르로 이해하면서 이미지와 사운드를 통한 매체 실험에 집중하는 미국식 아방가르드였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제가 시작했던 그런 배움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스폰지처럼 제가 흡수하면서 시나리오라는 언어에서 출발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미지와 사운드라는 기본 재료를 가지고 시간을 변주하는 영화 작업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저는 제게 더 씌워진 과거에서 벗어나서 결코 오지 않을 미래라는 허상을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스스로 영으로 돌아가는, 즉 원점 회귀의 작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그 원점이라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어린 시절의 그 순수했던 배움이 즐거웠던 하루하루, 즉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되찾고 곧 나만의 고유한 시간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원점 회귀의 영화라는 것은 애초부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작업은 아닙니다. 단지 실체 없는 관념으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성찰하고 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자화상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작과 끝이 없는 중간만 존재하는 현재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도 불안하고 공포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멸망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불안하게 동거하는 현실의 시간 세계는 그 자체로 비극적이지만 그것은 곧 저의 작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저의 영화와 설치 작업들은 그 자체로 선형적인 시간 패턴을 가지는 스토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다시 쓰기를 계속하면서 반복과 아이러니 또는 유머를 통해서 영상이 가지는 시간적 가능성을 보다 자유롭게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화상들이 모여서 자서전이 되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명한 미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바로 이 자명한 미래, 즉 죽음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2012년에 초고가 나와서 2015년까지 영화화되지 못하고 장렬하게 전사한 시나리오의 명복을 비는 장래의식을 그린 2채널 비디오인데요. 한 스크린에서는 시나리오 초고부터 2고, 3고, 최종고까지 해서 시나리오에 관을 짜고 염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다른 한 스크린에서는 연도라는 카톨릭 의식을 빌어서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를 노래합니다. 죽음이 또 다른 생성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비극적 즐거움을 노래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비극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이야기의 끝에 내재된 절망을 극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저 자신을 굉장히 철저히 통제된 시간을 충실히 살아온 기계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종속과 부적응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대충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속과 부적응의 문제가 조금 연장이 돼서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게 다음 주에 이제 전시가 하나 열리는데요. 약간 이제 홍보성 멘트인데, 이 전시에서 제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시 쓰기를 하면서 그 종속과 부적응의 문제를 연장해서 좀 더 생각한 어떤
섹스피어의 비극을 상황극으로 풀어내서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도 작업하고 있고 전시 중에도 계속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티저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도 있는 두 집안이 오랫동안 쌓인 원한에서 또 싸움을 일으키니 시민의 피로 시민의 손을 더럽힌다. 숙명적인 두 원수의 집안에서 불안한 한 쌍의 연인이 태어나니 이들 불우한 두 사랑의 파멸은 죽음으로써 두 집안의 갈등을 매장한다. 죽음으로 끝을 맺는 두 젊은이의 가련한 사랑 이야기. 자식들이 죽고 나서야 화해가 되는 두 집안의 길고 긴 불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홍보하셔도 되는데 너무 네, 소심하게 홍보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굉장히 마무리 작업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 어쨌든 저희 이렇게 아티스트 토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작품 사실 굉장히 보면서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실험 영화 영향을 이제 많이 받으셨다는데 이제 저희 처음에 그 프로그램 7회에 보면 이제 어뮤즈먼트 에피톰을 비롯해서 이게 16mm로 원래는 촬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요일기 공원 파편의 경치는 파편의 경치가 16mm로 촬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프로그램 섹션 7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묶으셨을까 하고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아까 네. 보다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걸 찍고 바로 편집한 케이스는 어페리션 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미 찍어놓은 것들이 다 비디오 스탁으로 그냥 하드디스크에 가지고 있었고, 작업은 암스테르담에서 했던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찍어놓고 내가 왜 이걸 찍었을까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암스테르담에서 그거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그때 감정을 되살리면서 편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2006년에 편집을 그러니까 하신 거죠. 2006년, 그죠? 2007년에 7년이 네. 어페리션이 2007년으로 네네.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그 느낌의 어떤 파편적인 현실의 어떤 그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들을 촬영해 놔서 모아놨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편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직접 촬영을 하신 거고요. 카메라로 혼자서.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걸 찍겠다라든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찍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채집된 이미지들인지? 제3 언어와 파편의 경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영화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영화 대학원을. 그러다 보니까 좀 영화 카메라를 모른다는 것에 대한 또는 그러니까 대학원에 있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영화에 대한 건 알고 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거의 일주일에 하루 이틀 계속 정기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무조건 찍었죠. 연습을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찍어놓은 것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우연히 보니까 시계를 많이 찍고 또 찍은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내가 왜 이걸 찍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의 그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투영이 되어 있구나, 이미지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모아졌고, 특히 요요기 공원 같은 경우도 일본에 잠깐 가게 되었고, 그때 저의 심정과 일본에 대한 생각들, 관광객으로서 도저히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없었던 일본이라는 나라, 그런 것들이 또 그때 찍었던 이미지에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했고, 나중에 편집하면서 그 느낌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요요기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할머니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특별하게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뭐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까마귀 떼가 정말 많았어요. 요요기 공원에.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공포스럽게 다가왔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까마귀가 길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또 검은 까마귀잖아요. 검은 까마귀들이 있는 걸 보고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원혼이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영화적인 느낌에서 리듬에서 좀 더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전략적인 건가? 근데 그 까마귀가 요기공은 좀 재밌는 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까마귀들이 날아가고 태양이 네. 되게 이제 일장기 모습처럼 네네. 보이면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오버랩 되듯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은연중에 그 깊은 말씀하신 것 같은 개인에게 쌓여 있는 그 깊은 그 공적인 어떤 기억일 수 있지만 원한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어쩌면 아까 그죠? 무의식 말씀드렸듯이 중에. 제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유난히 예민하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에 대한 공포도 있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아마 쌓여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때 일본에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초청받아서 간 계기였는데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요. 아, 일본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 내가 너무나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와서 다시 또 뭐 이제 뭐 위안부 문제니 이런 문제들이 또 터지는 걸 보면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고민들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한 그것이 문제 의식인지 아니면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또 개인적인 어떤 그 기억과 관련된 것인지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제3언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푸티지 필름들이 전쟁의 그런 장면들이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이고 무심하게 보일 수 있는 그 단어 사전의 그 정의들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서 보여지거든요. 네, 이 제3언어를 만드실 때 시나리오를 먼저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때는 시나리오를 써서 작업하면은 교수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찍어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이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빼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방법들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때는 찍어 놓고 편집하면서 아, 이 장면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가서 찍고 어떻게 보면 편집 과정이 시나리오 쓰는 과정과 동일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인용된 것들 이제 뭐 레퍼런스들은 이제 어떻게 편집하면서 그러면 그걸 네, 찾아내서- 차학경의 텍스트는 진짜 우연이었어요. 그냥 유관순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유관순 사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필름으로 찍어야 되니까 단순히 디지털 파일을 찍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사진이나 이런 텍스트 자료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았는데 그때 친구가 이제 차학경 자료에 유관순 사진이 나온다라고 해서 보다가 그만 차학경 책을 딕대를 보면서 그냥 펑펑 울었던, 잘 이해도 안 되면서 펑펑 울었던 그 감정이 아마 같이 또 편집하면서 혼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창문 그 앞과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네. 그 창가 있잖아요. 그하고 또 그 무용수 무용. 무용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그 창 앞에서 네네. 아, 네. 네. 그거는 이렇게 그것도 또 어떤 이제 개인적인 건가요? 기억인데요. 워낙 그 미국에 있었던 3년 동안이 저한테는 가족과 떨어져서 있었던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혼자 그렇게 살았던 첫 어떤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도 매일매일이 긴장된 삶 속에 있었는데 그 창가에 있던 그 집이 제가 있었던 집이었고 제 집이었고요. 그때 제가 뭐 그게 거기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지만 그때 제가 한번 화재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옆집에서 화재를 당해서 고립된 적이 있었는데 창밖으로 제가 그
배우처럼 밖을 보고 있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갇혀 있든 갇혀 있지 않든 유유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저를 이제 거의 정말 분리된 정말 딴 세상 사람들처럼 있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어떤 고립감, 고독감, 소외감 그런 것들은 어떤 굉장히 특이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제가 그 제3언어에서 담고자 했던 그런 불안과 공포 뭐 이런 것들이 그때 경험하고도 많이 맞물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어와 이미지를 이제 비교할 수 있게끔 보여주게 한 그 의도는 네, 그 컨셉은 처음부터 잡고 하신 그거는 예 그렇게 된 거는 아마 제가 이제 영화 수업들을 들으면서 뭐 이데올로기 얘기도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뭐 어떤 상업적인 카탈로그나 어떤 스타벅스 뭐 이런 문화들 사이에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서구 문화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흡수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뭐 이케아 카탈로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서구적인 생활 방식을 선진적인 것이라고 은연중에 익히게 되는 순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워드 파워를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목은 제3언어잖아요. 근데 네. 결국 제3언어라는 건 이제 외국어를 어떻게 보면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어인 거고 그렇죠. 저 제2 외국어가 영어라고 생각했고요. 아, 그렇구나. 제3언어는 이제 나만의 언어를 이제 내 언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나의 고유한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아, 저는 영어도 저한테는 제3언어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거 아니면은 제대로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거.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뭐 인가요? 비판할 그런 주제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자각을 저 스스로한테 자각을 하고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반성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페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이제 전시 일민에서 할 때 일민미술관에서 이걸 설치로 보여줬었어요. 일민이 아니면 아르코? 아르코 네. 일민이 아니라 네. 네 아르코 맞아요. 네, 제가 정신 오락가락하네요. 그 아르코에서 약간 복도 쪽으로 해서 좀 네, 작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저희 또 큰 화면으로 이제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네, 예. 보니까 거의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시 설치로 봤을 때하고 이걸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같이 진짜로 케이블 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그 옆에 케이블에서 이걸 직접 촬영을 맞습니다. 하신 네. 거죠. 네. 근데 촬영을 일단 좀 단순한 얘기지만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정말 트라이포드를 집중했어요. 이렇게 없었어요. 트라이포드 없이요. 근데 없었어요. 거의 잘 안 흔들리고 그래서 네. 굉장히 촬영을 잘하신 것 같다. 네. 예, 근데 이거는 그 처음부터 그러면은 한번 나는 이 풍경 찍어보겠다도 아니고 이것도 우연인가요? 이건 우연이에요. 이게 정말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렸다기보다 얻어 걸린다고 보기도 하는데 어쩌면 제가 그때 상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걸 보면서 제가 저런 리듬으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걸 찍을 당시에 제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스튜디오 안에 갇혀 있었던 상태여서 충동적으로 나갔던 마음 먹고 나갔던 여행이었는데 그 여행에서 계속 작업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하던 중에 저걸 발견하고 이거다라고 계속 긴장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죠. 네. 네. 이게 그 말씀하셨던 아까 이제 그 작품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선형적인 이렇게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순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어떤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뭐 처음에 작업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쭉 지속적으로 그런 틈을 뭔가 이렇게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틈일 수도 있겠고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그 있겠고 시간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매달 네.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계속 지금 열심히 해야지 뭐 미래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을 항상 지금이라는 순간을 항상 희생시키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근데 항상 미래라는 게 항상 현재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현재를 계속 즐기지 못하고 미래라는 게 참 실체가 불분명하고 관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시간 직선적인 시간 틀에 계속 우리가 저 케이블카처럼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제가 작업을 통해서 그 시간을 변조하는 영화 작업을 통해서 시간 리듬을 계속 새롭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상영은 안 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단속 평형 같은 네. 경우는 또 굉장히 지금 저희가 쭉 본 영화랑 달라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캐릭터는 사실 리서치하고 비슷한 부분도 약간은 이제 약간 일부분 그런 캐릭터가요? 네. 장편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약간은 네. 네네. 그 일부분 네, 느낌 네네. 교차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는 부분이 있지만 단속 평형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런 그 픽션의 형태를 갖고 있는 작업을 하실 때와 이렇게 조금은 다큐멘터리와 또는 뭐 뷰티지 필름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혼합된 어떤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픽션을 할 때는 시나리오가 먼저 있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그때는 이제 다른 어떤 우연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 맞춰진 시간 안에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시나리오에 픽션인 경우에는 편집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편이죠. 그냥 시나리오대로 편집을 하면 되니까. 근데 항상 후회가 더 많고요. 이런 다큐멘터리나 실험 영화 같은 경우는 편집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그러니까 편집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생각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감은 이쪽이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이쪽이라면은 이제 실험 영화나 다큐멘터리 쪽이 완성도 측면에서는. 근데 픽션 같은 경우는 항상 뭔가 좀 아쉬움이 남고 특히 여러 스태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영화를 보면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그 리서치나 뭐 아니면은 뭐 그 저희 상영하지 않았던 다른 픽션 작업도 그렇고 보면은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되게 그 좀 상상력 분방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이 재현하는 이런 픽션의 이런 작업의 형태라는 거는 뭐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게 사실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리서치 같은 경우는 픽션의 형태를 조금은 띠고 있지요. 네네. 예, 예. 픽션이죠. 시나리오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왜 이 주제를 이게 어떤 연구하는 자의 어떤 뭐 강박관념 같은 왜 이런 주제를 선택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라이크스 아카데미라는 레지던시에 2년을 있었는데요. 저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고 이제 그 라이크스 아카데미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딱 갔더니 이제 사면이 흰 벽으로 둘러싸인 큰 방을 저한테 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영화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또 암스테르담이 날씨가 또 우중충하고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곳인데 거기 안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시나리오만 쓰고 있는 사면의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좀 약간 좀 굉장히 답답도 미래가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 상황을 돌아와서 그 상황이 이야기로 만들어진 게 리서치였죠. 특히 리서치는 또 제가 이제
석사 논문 썼던 그때도 이제 경험이 좀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거를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를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네. 나오죠. 그 사파도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딴 세계로 가고 싶은 욕망인가 봐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상하게 좀 공포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거를 읽다 보면 사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시나리오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시나리오 자체에 있었던 거는 바로 그 운동복 입고 농구공 하고 있던 그 캐릭터가 흰토끼였거든요. 흰토끼라는 캐릭터를 거기에 이제 넣고 나서 이제 시간에 쫓기잖아요. 흰토끼가 계속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하면서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파를 좀 집어넣으면 리듬감도 있고 좀 더 그게 흰토끼라는 캐릭터를 좀 더 알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일종의 전략적인 문제. 네. 왜 토끼와 거북이가 지금 전시 작품에도 네. 그게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게 네. 뭐 어떤 상징을 저는 제가 하는 토끼라고 건가요? 생각하나 봐요. 거북이는 아닌 거죠? 예, 거북이들이 네. 전부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그 설치 작업 같은 경우도 거북이들은 전부 똑같이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하는데 이제 그 자유 뭐죠? 맹랑한 토끼는 목이 매달리잖아요. 그 제 설치에서 제가 좀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모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투 채널로 네. 분할화면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계속 바다에 네. 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형과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속도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런 식의 사실은 모순론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요요기 공원에서도 느껴지고 결국은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형태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 항상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약간 그런 공통점들이 모든 작품에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됐다기보다는요. 계획을 또 계획적이라기를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좀 멋있게 얘기하면 그림을 그리듯이 그 감정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 모순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꿈을 꾸었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그러다 이제 초록 눈의 괴물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초입부를 그렇게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붙였던 것 같아요. 전략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계획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맞겠다라고 싶어서 약간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네. 직관. 네. 그 저는 그 모순론이 중국에도 이렇게 네. 그죠 가서 그 크리스마스 뭐 같은 네. 뭐, 그러니까 그죠? 중국에서 5개월을 있게 됐는데요. 있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중국 사회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그 사회주의 체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본주의를 도입한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이 당시에 제 상황하고 조금 제가 그걸 아마 개입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그때가 제 상업 영화계에서 엄청나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상업 영화 시스템에서 예술 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아마 중국에서 머물면서 중국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게 조금 조심스러운 그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돌팔매질까지 투자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노력했으나 네. 사실 이게 되게 여담이지만은 저희 뭐 지금 전시 준비하고 있는 하루파루키 같은 경우도 그 픽션 작품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호평이 아니라 혹평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가들마다 그 시기에 뭐라 그럴까
이 그 작품들이 그 시기에 또 이렇게 좀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의 것들이 한두 작품씩 꼭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돌아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별거는 아닐 수는 있는. 네. 그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시와 지금 이렇게 그 설치 작품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또 픽션의 작업들도 좀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어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네. 네, 일단 관객 여러분들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저 혼자 질문을 했는데요. 네, 손 들어 주시면 질문이 없나요?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심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있는 어떤 상징적 뭐랄까 이미지 같은 걸 수도 있겠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그 송은수 작가님의 뭐 요요기 공원이라든가 파편의 경치 같은 이런 작품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찍어놨다가 편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좋으냐면 분석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 작품들은 이렇게 뭐 기준을 어디다가 대고 이건 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잣대를 댈 수가 없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끌리는 대로 해서 찍었던 그런 그 파편들 그 자체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고 또 아까 이 어페레이션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3 언어 뭐 리서치 그런데 이제 그 각기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도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리서치처럼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춤을 추거나 이런 연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배우와 함께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 실험 영화를 찍듯이 이렇게 그 찍는 작업 형태하고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좀 사실 힘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그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로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이 배우들을 가지고 작업할 때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가라는 거죠. 이렇게 혹시 일관적으로 배우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혹시 있는? 네, 저도 배우와 작업한 게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고 또 제대로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운 적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장소영 배우가 정말 배우는 배우구나 정말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책을 보면서 춤을 추는 부분은 오히려 쉬웠어요. 그거는 그냥 그 탱고를 하는 그 부분은 보충 촬영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편집을 하고 나서 이 장면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찍었던 건데 그거는 그냥 행동이 다였기 때문에 뭐 배드민턴을 쳐주세요, 탱고를 쳐주세요, 뭐 배우는 요렇게 돌아주세요였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지도를 할 것도 없었고요. 근데 아마 그러니까 장소연 배우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제 연기 지도는 아마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서 전문 배우들을 같이 작업을 해보면서 배우들은 그냥 풀어놓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건 제 방식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배우들 알아서 풀어놓고 저는 그들을 다큐 찍듯이 찍으면 되겠다. 이게 요즘 제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뭔가 그 지도를 하려고 해봐야 전문 배우님들이 뭐 맥힐 것 같지도 않고 알아서 잘 해주시니까 믿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배우의 선택이 네. 그죠 어떤 배우를 선택하느냐가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일 네.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건 배우와 연출자와의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바탕이 된다면 크게 지도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그 개봉한 이런 전시도 있고 그런데 전시 공간에서의 설치로 보여지는 영상 형태와 또 이렇게 극장에서 보여주게 되는 작업이 어떤 작가로서는 어떤 그 감정을 가지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치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뭐 한다고 하면 이제 설치를 하는데 저는 설치도 영화 편집과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 3개가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샷들이고요. 그 샷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퀀스를 형성하듯이 저는 그런 어떤 조형적인 느낌이 좋더라고요. 설치 작업에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전시장에서 보여지는 영상과 극장에서 보여지는 영상은 다르게 제작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극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설치로 표현을 할 때는 또 그에 맞게 새롭게 재배치하고 재배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둘 다 나름대로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특히 오랜만에 극장에서 이렇게 좋은 음향 시스템과 이렇게 영상 시스템으로 제 작업 보니까 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푸티지 작업의 경우에 이제 자료들을 모으거나 그다 할 때 그 특별한 그러니까 편집 과정에서의 어떤 그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푸티지 작업이라서요. 아마 파운드 푸티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그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특별하게 편집에서 다른 이미지와 다르다라는 느낌은 딱히 가지지는 못하는데 확실히 힘은 더 있기 때문에 그 힘들을 잘 조절하는데 좀 그 힘들을 어떻게 하면 잘 분배하고 조절하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푸티지 속에서 그 힘을 다시 얻어내는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좀 그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뭔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혹은 공적인 뭐 어떤 우리 사회 문제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결국은 영화를 통해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지만은 뭐 이렇게 작품을 보면 이런 그 선택한 푸티지들이 조금은 이제 그 저희 나라 이제 역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비극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뭐 책에서건 어디서건 이제 좀 이렇게 숙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발표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그 이야기의 끝에 관한 문제에 그러니까 과거나 뭐 미래 이런 현재 이런 것보다 우리한테 이제 자명하게 딱 정해져 있는 미래, 죽음의 문제에 요즘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또 뭐 너무 심각하고 비장하게 슬프게 풀려기보다 사실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저희 스텝기는 가우디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장편을 지금 계속 찍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이야기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장편을 찍고 있는데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장편이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 조금씩 찍어 나가는 게 아마 내년까지의 좀 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의 문제라고 하면 이제 사라지는 것 아니면 죽음의 공포 뭐 공포는 여러 가지 아니고요. 아니죠. 이제 공포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그죠? 공포는 벗어난 것 같고 죽음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주관적으로 본 것도 아닌 것 같고 죽음을 통해서 아마 돌아가신 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 그것이 죽음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계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네요. 네, 그렇고 네. 아까 제가 비극적 즐거움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또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최근에 예이츠를 좀 읽었었는데 그런 비극적인 환희 이 부분에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꽂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질문하실 기회 드릴게요. 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일단 송강주 작가님 꾸준히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것들을 또 이어가면서 또 저희가 그 몰랐던 부분을 또 알 수 있는 또 그 어떤 변화 그걸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있는 전시를 통해서 또 상업 영화로서도 한번 네, 예, 개봉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영화 상영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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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